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대 중반이 되는 여자예요. 얼마 전 지독한 인연 하나를 끊어냈어요. 살아오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여러 관계를 맺어왔지만 태어나 이런 류의 사람은 처음 만나봤던지라 솔직히 지금도 그 인연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에요. 독한 맘을 먹고 끊어낸 인연이 누구인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만 봐왔던 시댁과의 갈등이 제게도 찾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그 갈등의 사이즈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랍니다. 지금부터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천천히 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와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평범하고 무탈한 유년기를 보냈죠. 부모님은 맞벌이셨지만 두 분 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릴 적의 제겐 항상 가족과의 유대감, 그리고 안정감이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외동딸이라고 곱게만 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게 자라지는 않았어요. 어디 가서 버릇없다는 소리 하나 듣지 않게 하기 위해 부모님은 절 귀하게만 키우지 않으셨고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 실수하지 않고 말실수 하나도 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인지 제가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외동 같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온이 너 외동딸이었어? 헐, 전혀 그렇게 안 보였는데. 나도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너 너무 일젓해서 꼭 위에 오빠나 언니, 밑에 동생이 있을 것 같았거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모님 덕에 저는 건강한 생각,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사랑을 받으면 되돌려 줄 줄 알았고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 줄도 아는 사람으로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은 비록 전셋집이었기에 연장을 하진 못하면 이사를 가야 했지만 저희 세 식구는 정말 행복했어요. 부모님이 쉬는 날에는 가까운 근교로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면서 가족끼리 소소한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기만 하던 저희 가족에게 큰 비극이 찾아온 건 제가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들던 무렵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출근길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아버지를 확인하고 빈소가 차려졌을 때도 옆에서 어머니가 펑펑 울고 있을 때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한순간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저와 어머니는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혀야 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수입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고 가세도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혼자 버는 걸로 공과금을 내고 이것저것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아버지 명의로 지급된 보험금과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오직 저의 미래 하나만을 위해서 그 돈을 쓰지 않을 거라 하셨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어렵고 힘들면 써야지. 아빠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원하지 않을 거야. 내 미래를 위한 돈은 내가 나중에 알아서 벌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시 말하지만 너희 아빠가 남기고 간 돈은 너희 미래를 위한 돈으로 남겨놓을 거야. 그리고 너희 아빠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간 목숨값이니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어머니의 봉급만으로 생활을 하던 저희는 이전처럼 넉넉하게 살지 못했어요. 원래 학원을 다녔던 저는 학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문제집으로 혼자 공부를 했어요. 다행히 어릴 때부터 기초가 탄탄히 잡혀 있어서였는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를 해도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은 덕에 학교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고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성적이 잘 나오는 저를 친구들은 그저 부러워할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대학을 준비할 때 솔직히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대학을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등록금을 생각하면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시연아, 뭘 고민해? 응?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야지. 다른 건 몰라도 대학은 이름 있는 곳으로 가야 해.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가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등록금 같은 건 걱정하지 말고 꼭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 나중에 너 후회한다. 아니야, 엄마. 내가 알아보니까 서울의 유명한 대학은 한 학기 등록금이 600에서 700만 원대 하는 데도 있더라. 굳이 그렇게 비싼 등록금 내가면서 대학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지방 쪽 국립대는 등록금도 싸고 괜찮더라고. 꼭 지방으로 가야 할 이유는 없잖니. 그렇다고 꼭 서울 쪽으로 가야 한다는 법도 없잖아.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고, 나 가서 정말 열심히 해서 전액 장학금도 탈 거야. 우리 엄마 어깨에 올려진 짐 조금이라도 더 덜어야지. 엄마가 나 이렇게까지 키운다고 혼자서 고생했는데. 어떤 대학이든 무리 없이 갈 수 있었던 전 결국 학비 부담이 적은 지방의 국립대를 택했어요. 성적이 원체 좋았던 덕에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고 기숙사 생활을 해서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었죠.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병행하는 것이었어요. 주말에는 과외를 뛰고 평일 저녁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죠. 쉴 시간 없이 바쁘게 움직였기에 공부할 시간도 빠듯했고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지만 저를 힘들게 키워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런 생활을 조금도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제 저 스스로를 간수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됐다고 생각했기에 어머니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 다짐 덕에 힘들어도 참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난 직후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연봉이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쌓아온 사회 경력과 자격증 그리고 빠른 눈치와 일머리 덕에 입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시현 씨는 누굴 닮아 이렇게 똑 부러져? 내가 회사 생활을 30년을 해왔지만 시현 씨만큼 일 배우는 속도가 빠른 사람은 내 처음 본다, 처음 봐. 이게 다 부장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아르바이트만 많이 해봤지 이런 사회생활은 처음인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겸손함까지. 다음 직원도 시현 씨만큼만 성격 좋고 일 야물딱지게 잘하면 원이 없겠네. 시현 씨 같은 직원만 있음 우리 회사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겠어. 이렇듯 회사에서는 성실하고 꼼꼼하다는 평을 들으면서 일을 했고 한 달에 받는 월급의 절반 이상은 어머니께 생활비로 드렸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무조건 저축을 했죠. 제 또래 친구들은 일을 하면서 받는 돈으로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명품도 양껏 사고 연애도 재미있게 하면서 신나게 즐기며 살았지만 저는 그런 걸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들이 사는 방식보다는 저의 방식대로 삶을 꾸려가는 게 더 좋았거든요. 오히려 검소하게 사는 게 몸에 배어버리는 바람에 정해진 예산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쓰게 되면 불안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친구들은 이런 저를 보면서 오바를 한다며 인상을 찌푸리곤 했지만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무척이나 듬직한 덩치와 차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운명을 만났을 때 귀에서 종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남편을 만나고 귀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꼭 이 사람과는 평생 얼굴을 마주하며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만큼 첫 인상이 좋았던지라 처음 식사를 하고 나서 몇 번의 만남 이후 저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바쁘게 살아가던 제게 처음으로 설렘이 생겼고 약간의 여유라는 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만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잘 맞았다는 거였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허세를 부리는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절로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도 함께 겪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쯤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시연아, 넌 그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더라. 숨 돌릴 틈 없이 정말 바쁘게. 이제는 그 바쁜 일상 속에 내가 쉴 수 있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 평생을 웃고 울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게. 나랑 결혼해줄래? 뭐야? 예고도 없이. 그렇게 말하면 난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좋아, 하자. 결혼. 이제 어디 도망 못 가? 평생 내 옆에 있어야 해? 수줍고 서툰 프로포즈를 듣고 나니 실감이 나더라고요. 불같은 삶을 살아온 제게도 드디어 기대어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게 제가 결혼을 결심하고 제일 좋아하셨던 분은 바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정말 많이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시집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일만 하다가 노처녀로 늙어 죽으면 어쩌나 마음을 졸이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듬직한 사위를 데리고 올 줄은 몰랐다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100%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관문은 편하게 통과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쪽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잘 해주셨기에 저를 굉장히 괜찮게 봐주시는 줄 알았는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을 때부터 조금씩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조각이 조금씩 크기가 어긋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를테면 예단이나 혼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실 때 은근슬쩍 저희 집안의 형편과 본인 집안 형편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은근슬쩍 비교를 하시기도 했고 제 직장을 남편의 직장과 슬쩍 비교를 하시면서 저를 살짝 깎아내리는 뉘앙스를 풍기시는 말들도 종종 하셨거든요. 얘, 너 어디서 근무한다고 했지? 그냥 작은 회사라고 했던가? 네, 맞아요, 어머님. 그냥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요즘은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훨씬 낫다고 하던데. 아니, 너도 그러지 말고 그런 회사 그만두고 공무원이나 하지 그러니? 아니면 우리 재우처럼 공기업에 들어가던지. 사람이 돈을 좀 못 번다고 해도 안정적인 곳에서 근무를 해야 밖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는 법이야. 물론 그것도 좋긴 한데 저는 지금 회사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있어서요. 어머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사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좀 어때요? 일 잘하고 돈만 잘 벌면 된 거지. 아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준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과의 마찰이 너무 잦았다면 저도 지쳐서 결혼을 다시 고민했겠지만 남편이 늘 든든하게 옆에 있어주고 또 중재를 잘 해줬기에 모든 걸 버틸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당연히 연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충분히 고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보기 힘들었던 건 다름 아닌 신우였어요. 저보다 5살이 어렸던 신우는 철딱서니가 없어도 너무 없었던 데다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머릿속이 꽃밭으로 가득한 아가씨였습니다. 얼굴에 나 철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떡하니 써붙여 놓은 것 같았죠. 원하는 건 무조건 가져야 직성이 풀리고 돈을 벌어서 모으기보다는 펑펑 쓰는 재미에 사는 굉장히 자유로운 스타일이었던지라 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신우의 모습을 못마땅해 하면서 볼 때마다 한숨을 쉬곤 했고 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신우를 마주할 일이 얼마나 있겠나 싶기도 했고 남의 인생이니 제가 관여를 해봤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모든 시간들이 무사히 흘러 저희는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는 다행스럽게도 특별히 마찰이 있었다거나 별 다른 이슈가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거슬리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시댁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신우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더군요. 언니,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비밀 없이 마음껏 오픈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느 정도는 오픈하고 지낼 수 있죠?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있어요. 언니 SNS 하시죠?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마팔로우 하게. 뜬금없이 저에게 SNS 주소를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기혼자 친구들에게 조언을 들은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시댁 식구들과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번호는 공유하되 그 이상의 것들은 절대로 공유하지 말라고 피곤해진다고 단단히 이르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NS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지만 안 한다고 둘러대고 철저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랑 신우가 은근슬쩍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를 떠보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저런 추궁에 찔리거나 언짢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끝까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저의 비밀을 지켜줬고 말이죠. 그렇게 유야무야 잘 넘어가긴 했는데 그 질문을 하고 난 이후부터 무언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쎄한 촉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을 어머님과 신우로부터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대화의 결이 달라졌다는 거에서 쎄함을 느꼈습니다. SNS 주소나 계정을 알려달라는 타령은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한 이후로 일절 이야기를 꺼내지 않긴 했는데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해외여행 안 간 지 오래됐네. 아가, 너는 해외여행 가봤니? 해외여행이요? 아니요, 저희는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와서 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래? 나는 예전에 베트남에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 솔직히 동남아라고 해서 좀 그렇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한국보다 훨씬 좋은 거 있지? 음식은 얼마나 독특하고 맛나던지.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됐지 아마? 와, 10년이 넘었는데도 기억이 나시는 거면 정말 좋으셨나 봐요. 당연히 좋았지. 아휴, 기회만 된다면 또 한 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다시 베트남 땅을 밟아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지금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또 여행 가고 싶으신가 보네. 이럴 때 언니가 딱 효도 여행 개념으로다가 베트남 한 번 딱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치 오빠? 야, 뭘 시원이한테 그런 걸 말하고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네가 보내드리면 되겠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대화였지만 저희가 나누던 대화의 맥락에서는 한참 벗어나 있는 엉뚱한 주제였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베트남 이야기가 튀어나왔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 제가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해서 친구분들이랑 같이 베트남 여행을 보내드렸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그렇구나 하고 넘겼겠지만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찝찝한 기분이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있잖아. 그냥 마음에 걸려서 묻는 건데 혹시 내가 엄마 생신 맞아서 베트남 여행 보내드린 거 어머님께 말씀드린 적 있어? 내가? 아니, 그런 걸 굳이 어머니한테 뭐하러 말하겠어. 말한 적도 없고 말한 기억도 없어. 왜? 남편은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쩌면 말을 하고도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기에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별거 아닌 저만의 단순한 해프닝으로 받아들이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냥 마침 그 타이밍에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었을 테니 말이죠. 이런 쓸데없는 걸로 한참을 고민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튀어나온 우연 따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저한테 뜬금없이 연락을 하셔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사부인 집은 평균적으로 몇 평 정도 되시니? 전에 2층 집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집에 정원이 있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몇 평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30평은 넘을 거예요. 2층 집이고 주택이니까 당연히 정원도 있고요.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어머님? 아니, 그냥 오늘 갑자기 사부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 사부인 혼자 사시지? 30평이 넘으면 혼자 쓰기에는 굉장히 넓을 텐데 혼자 사시기 적적하지는 않으시다니. 한 번도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던데요. 강아지도 3마리나 키우고 있고 또 외부 활동하시는 것도 있으셔서요. 그렇구나. 좋은 집에 살고 계시네. 근데 있잖아. 저기 나중에라도 그 집 파실 생각은 없으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 큰 어물분 주택을 쓰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고 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니야? 아니요. 저희 엄마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어요. 아마 계속 그 집에서 사실 거예요. 저 태어났을 때부터 쭉 사셨던 집이라 애착도 있으실 거고요. 어머님은 떨떠름하게 웃으시더니 이내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정말 벼랑간 아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시니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어요. 굉장히 찝찝했습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전화를 한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도 별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끊으셨기에 남편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연락도 없이 어머님께서 친정으로 선물을 보내셨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일반적인 선물도 아니고 그 귀한 산삼이랑 녹용을 보내셨다는 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날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니, 나한테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갑자기 그런 걸 보내셨다고? 엄마, 보낸 사람 잘 확인해 봤어?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나도 잘못 온 건가 싶어서 몇 번이고 확인을 해봤는데 틀림없이 너희 시어머니 이름이었어. 예, 나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니? 산삼 녹용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그래도 선물 주신 거니까 감사히 잘 먹겠다고 연락은 드렸어. 연락 오셔서 뭐 따로 더 말씀하신 건 없었어? 그냥 뭐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아픈 곳은 없느냐, 건강 잘 챙기셔라. 뭐 이런 형식적인 안부 인사 정도 했지.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시니 감사하네. 너도 시어머니한테 잘해. 요즘 다들 시어머니들이랑 갈등 빚어서 기사 뜨고 그러는데 이런 시댁이 어딨니? 어머니의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찝찝한 기분이 도저히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꼭 큰일을 보고 뒤를 닦지 않은 듯한 불쾌한 기분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솔직히 원래부터 살갑게 대해주시고 잘 챙겨주시는 분이었다면 이번에도 잘 챙겨주셨구나 하고 넘겼을 텐데 그런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뭔가 바라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저의 촉이 들어맞았음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딱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즈음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쓰러지셔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뭔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척이나 정신이 없었고 머릿속엔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건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평소에 건강검진을 소홀하게 했던 것이 문제였나 싶고 왜 한 번이라도 어머니의 건강을 돌아보지 못했을까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이렇게까지 무신경했나 싶어서 괜히 속상하고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일이 터져서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은 면회 횟수도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시간도 제한적이라 쉽게 방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느낌 아실 거예요. 뭔가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상황. 저와 남편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픈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속상해하며 가슴을 치고 그저 슬퍼만 해야 했죠. 남편은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는 저를 매일매일 옆에서 안아주고 위로해줬습니다. 장모님도 지금 우리가 속상해 하시는 걸 원치 않으실 거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적을 바라는 것뿐이잖아. 장모님은 강한 분이시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실 거야, 고. 그러겠지?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리시는 거 아니겠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테니까 상상도 하지 마. 뭐가 됐던 간에 긍정적인 생각만 해.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잖아.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온통 부정적인 생각뿐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옆에 있어줬기에 그나마 부정으로부터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제가 계속 슬픔을 밖으로 표출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슬픔을 받아내주는 남편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서 누군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어머님이랑 신우가 문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것이었기에 얼떨떨하고 당황스러워서 우선 고개를 숙여 인사부터 하고 물었어요. 어머님 아가씨,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어쩐 일이기는 아범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사부인 많이 편찮으시다면서 당연히 가족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왔지. 아범은 출근했어? 네, 아까 출근했어요. 언니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옆에서 위로가 좀 되어주려고 왔어요. 원래 이럴 땐 혼자 있으면 더 잡생각만 많아지고 우울해지는 법이거든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죠, 언니? 볼살이 쏙 들어간 거 보니까 아유, 살 훅 빠졌네, 울 언니. 그래, 볼살이 아주 쏙 빠져버렸네. 예,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얼른 맛난 거나 먹으러 가자. 이럴 땐 스트레스 확 풀리게 매운 것도 먹고 그래줘야 해. 아니요, 저 입맛이 없어서 아무리 맛있는 거라고 해도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껏 찾아와 주셨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아가씨. 네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집에서 죽을 좀 써왔어. 원래 입맛이 없을 땐 죽만큼도 든든하고 맛난 게 없다. 조금이라도 밀어 넣어야 살지. 자, 얼른 들어가자. 어머님은 제가 밥을 먹지 않았을 거라 예상을 하고 죽을 쏘아 오셨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틈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신 어머님과 신우는 빠르게 제가 먹을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괜히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입맛은 없었지만 죽을 억지로 한 숟갈 떠서 밀어 넣었어요. 정신적으로 힘들 때에는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챌 수 없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밥을 먹으니 살짝 좀 목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밀어넣고 있을 쯤 어머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더군요. 사부인은 좀 나아지셨니? 아니, 병원에서 정확한 병명은 뭐라고 하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쓰러지신 거 아니야. 저도 너무 알고 싶어서 병원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병명은 아직도 알 수가 없대요. 온갖 검사를 다 해봤는데도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면회도 못 가고 검사 결과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저도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아이고 저런, 어떡하니 정말.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주 속이 타지. 그러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아직도 계시는 거니? 아유, 의식이 돌아올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모르겠어요. 이게 골든타임도 골든타임인데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회복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셔서 아주 약간의 희망은 있는데
미미하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말은 수술을 해도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니 돌아가실 가능성도 있다는 거겠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인상을 구긴 채 숟가락을 내려놓고서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심란해하는 사람을 앞에다가 두고 돌아가실 가능성을 논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마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서 표정 관리가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대꾸도 없이 노려만 보고 있자 어머님도 실언을 하신 걸 뒤늦게 눈치채신 건지 당신의 입을 마구 치시며 멋쩍게 웃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하셨어요. 신우도 옆에서 미안하다며 황급히 사과했지만 제 기분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나 싶었죠. 아이고 늙어서 입이 주책이다 주책이야.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아까. 그래서 사람이 만에 하나라는 게 있어서 내가 혹시나 하고 물어본 거야. 너무 깊게 듣지는 말고.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뭔데요 어머님? 빙빙 둘러서 말씀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 그게요 언니. 사실은 저희가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 뭐 피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도 돌려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나도 답답한 거 싫었는데 잘 됐네. 어차피 사부인은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망 없이 보이는데 우리 혜진이한테 사부인네 집 주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 집을 아가씨를 줘요? 그래 네 말대로라면 가망이라고는 고작 10%도 안 되는 거 아니니? 어차피 사부인 돌아가시면 그 집은 네 거 되는 거잖아. 전에 들어보니까 뭐 추억이 있는 집이라서 남한테 팔지도 않을 거라면서. 아이 그럼 생판 남한테 팔아넘기는 것보다는 가족한테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니? 우리 혜진이는 집 살 돈 굳는 거고 너도 추억을 지킬 수 있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지 안 그래? 저는 어머님의 말을 듣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머릿속 사고 회로가 모두 멈춰버린 기분이었어요.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저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욕이 목구멍까지 확 차올랐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신우와 어머님의 표정은 아까 집에 들어왔을 때랑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주 냉소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죠. 은근슬쩍 절 비웃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그제서야 그동안 느껴왔던 쎄한 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과 신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제 앞으로 떨어질 어머니의 집을 달라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척이나 차분하게 행동했어요. 마치 이럴 것을 예상이라도 한 사람처럼 말이죠.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다 때려 엎어버리고 깽판을 치는 것이 100번 맞는 일이었지만 전 화도 내지 않았고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모두 제가 일부러 설계를 해놓은 일이었고 저의 계획에 어머님과 신우는 제대로 걸려든 것이었거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머님과 신우의 수상쩍은 행동에 계속해서 불쾌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일지도 모른다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신우가 유난히 제 SNS 계정을 궁금해하며 집요하게 캐묻다가 갑자기 제가 말해주지 않은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무슨 미래를 보는 초능력자도 아니고 나서서 말도 안 해준 걸 무슨 수로 알아차릴 수 있었겠어요? 남편이 그런 걸 미주알고주알 알려주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의심이 확신이 되어가던 시점에서 저의 SNS 계정에 정체불명의 팔로워가 하나 생겨났어요. 팔로워도 하나 없었던 계정이었는데 제가 올리는 게시글마다 빠르게 좋아요를 눌러줬고 아주 의도적인 질문을 던지듯이 이상한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원래도 그런 계정들이 한두 개 정도는 있었지만 그 계정은 유난히 수상함이 느껴졌습니다. 풍경을 올리면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라고 달거나 이 식당 이름 좀 알려주세요 같은 댓글을 달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이다. 정보 공유를 받고 싶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본인의 계정으로 찾아오기 좀 그러니 부계정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어머님과 신우가 놀라우리만큼 저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명백히 말하면 이야기해주지 않았는데 알아차린 것들, 이 늘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뜬금없이 베트남 이야기를 꺼낸 것도, 어머니의 집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모두 다 저의 계정에 올린 것들을 보고 의도적으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큰 결심을 했어요. 확신이 아니라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덫을 놓기로 말이죠. 그리고 저의 SNS 계정에 일부러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렸어요. 사랑하는 저희 엄마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조금의 기적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업로드했고 위치도 일부러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으로 태그를 걸어놨더니 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수상한 계정은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좋아요를 누르고서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신가 봐요. 게시글 쭉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둘이서 살아오신 것 같던데 상심이 크시겠어요 같은 내용이었죠. 네,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준비할 것도 너무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멀리서나마 기도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난 이후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어머님과 신우가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신우와 어머님은 저의 일상을 뒤에서 음침하게 엿보고 자기네들끼리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헛물을 켜고 있었다는 걸, 제가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걸 알 턱이 없는 어머님과 신우는 아무런 대답도 않고 웃고만 있는 제게 재촉을 하듯 쏘아붙였습니다. 뭘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실실 웃고만 있어. 빨리빨리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대답해. 언니 답답하니까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나름 급하단 말이에요. 결혼 날짜도 다 잡아놓았는데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오랫동안 저희끼리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대답해 주세요. 언니만 대답해 주시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끝나요? 뭐가 끝나요? 뭐가 끝나긴. 그냥 엄마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그 집 상속받게 되면 그거 아가씨 줄게요.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요. 가족이잖아요.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저희끼리 이야기를 끝내자는 말씀이신 거죠? 누워있는 양반의 의견이 뭐가 필요가 있겠니? 결정권은 너한테 지어질 텐데. 자, 어서 대답해봐. 오늘 단판을 짓고 끝내버리게. 사부인 집은 이제 네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답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딱히 급하진 않으신 것 같네요. 굳이 지금 결정을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너무 웃기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제가 당연히 그러겠다고 말할 줄 알았나 봐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답이나 해달라니깐. 그런데 안타까워서 어떡하죠? 제대로 헛다리 짚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설령 엄마 집을 물려받는다고 해도 아가씨한테 줄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되려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길바닥에 나 앉으실 것 같은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왜 길바닥에 나 앉아? 어머님은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가서 서류를 하나 들고 나와 어머님과 신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갈색 봉투 안에 들어있던 서류는 바로 어머님과 신우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의 명의자는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1년 전쯤 남편이 크게 사기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가해자는 해외에 있어서 잡지도 못했거니와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었기에 완전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죠. 알고 보니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몽땅 사기를 당한 데다 대출을 또 받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상황이었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보루로 두고 있었던 저희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게 됐어요. 지인들에게 조금씩 빌려보려고 했지만 금액도 금액이었기에 지인들도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서 저희 집으로 찾아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장모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어? 너무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지 마라. 나는 자네 장모야. 가족끼리 돈 빌리는 거 가지고 죽네 사네 은혜 어쩌고 하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세. 돈은 빌려줄 수 있어. 대신 나도 원하는 게 하나가 있네. 예, 장모님 원하시는 거 제가 뭐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야. 대신 딱 그에 맞는 담보를 하나 걸어놓는 거지. 자네가 나한테 마음 편히 줄 수 있는 거 그 어떤 것이든 좋으니 하나만 걸어놓게. 그렇게 남편이 담보로 걸어놓게 된 것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시댁이었습니다. 시댁집의 명의를 어머니의 명의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고 남편의 일도 깔끔하게 해결이 됐으며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게끔 명예 이전 처리가 끝난 상태였어요. 당연히 남편이 어머니와 신우에게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도 했고 굳이 서류를 떼볼 일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과 신우가 알 턱이 만무했습니다. 서류에 찍혀있는 어머니의 이름을 보고 어머님과 신우는 황당한 듯 아무런 말도 잇지 못했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저희 엄마 편찮으시다는 것도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것도 모두 다 거짓말이었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음침한 짓을 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네요. 너 감히 무서운 줄도 모르고 우리를 잘도 속였어. 어쩜 이렇게 발칙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언니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소름 끼치게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법이 무섭지도 않아요? 우리 오빠가 알면 언니한테 바로 이혼하자고 들걸요? 이럴 때가 아니야. 얼른 재호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혼하라고 해야겠다. 저런 저 악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니. 법이 무서웠으면 애초에 이렇게 했겠어요? 뭐 법적 조치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하세요. 신랑한테 전화 걸고 싶으면 얼마든지 거시고요. 아이 뭐라고? 세상에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을까? 야, 너는 가족들 속인 거에 대해서 미안함도 없냐? 지금 제가 미안해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시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뭘 하던 저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가씨 살고 있는 집 마음만 먹으면 저희 엄마가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그니까 일찍이 짐 싸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머님과 신우는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느니 고소를 하겠다느니 소리를 빽빽 질러댔습니다. 법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것 같아 그저 웃음만 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하나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떤 것도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죄를 만들어서 고소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입증을 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제대로 으름장을 놓은 다음 어머님과 신우를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날 밤 저는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신우가 제 SNS 부계정을 몰래 들여다보며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남모르게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고 그걸 어머님과 함께 공유하며 저에 대한 뒷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친정집 상속 문제를 두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친정집을 상속받게 될 테니 상속받는 그 집을 아가씨한테 주라고 하시는 거야. 신혼집으로 쓰면 딱이지 않겠느냐면서. 그 말이 다 사실이야? 정말 어머니랑 동생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야? 내가 없는 말 지어내서 할 사람은 아니잖아. 나도 진짜 믿기 힘들더라. 내가 듣고 있는 게 진짜가 맞나 싶었다니까?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곧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격노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 분노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내뱉은 어머님과 신우를 향한 것이었죠. 사실 남편은 어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을 듣고 무척이나 전전긍긍했었습니다. 장모님이 위독하니 당연히 사위로서 병문안을 가야 하지 않겠냐며 중환자실 면회라도 하고 싶다고 하루에 수십 번씩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면서요. 저는 그때마다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중환자실은 면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면회를 가더라도 내가 가는 게 맞고 엄마는 사위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남편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못해 수긍했지만 혹시 의식이 돌아오면 자신이 가장 먼저 가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남편이었는데 당장 자기 가족들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으니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충격에 빠져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제게 사과했어요. 미안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내가 제일 먼저 눈치챘어야 하는데 내가 눈치도 없고 둔하기도 둔해서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알아. 당신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깐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미안해. 이런 식으로 당신을 속일 생각은 없었어. 저의 선택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쳐가면서까지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어머님과 신우의 민낯을 끝까지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희 둘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도 따지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안아주기만 했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 남편은 모든 감정을 터뜨렸어요. 평소에는 한없이 조용하고 유한 사람이었던 남편이 그날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높이면서 소리를 질렀고 어머님과 신우가 저지른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어요. 남편의 격한 반응에 놀란 어머님과 신우는 그 다음 날 저희 집으로 무작정 찾아와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애가 한 번도 안 하던 말대꾸를 하고 나한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살면서 단 한 번도. 어제 재호 씨가 제대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어머님? 언니가 중간에서 오버를 하면서 말을 했겠죠. 우리 오빠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체 오빠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오빠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냐고요. 내가 제명이 못 산다. 나 죽는다. 나 죽어.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려고 찾아왔나 싶었지만 대충 예상했던 대로 찾아오자마자 저를 못된 사람 취급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순한 아들을 어떤 식으로 구워 삶았느냐부터 시작해서 착한 우리 아들을 돌려내라고 아주 생떼를 피더라고요. 바닥에 드러누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상황은 점점 과해졌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가 됐을 때쯤 저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여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친다고 하니 출동한 경찰관 선생님들이 난동을 피우는 두 사람을 저희 집에서 조용히 데리고 나간 것으로 그날의 소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과 신우가 살고 있던 집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집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어차피 저희 어머니의 명의로 된 집이었기 때문에 팔아치우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었고 저희는 또 경찰을 불러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강제 퇴거를 당한 거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이 말해주기를 신우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문자 온 거 좀 봐봐. 너무 힘들다고. 바퀴벌레 나오는 원룸에서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사는 게 사는 거 같지가 않다고. 당신 좀 잘 설득해서 일 좀 해결해 보라고 하더라고. 참나, 그렇게 악쓰고 소리를 지르고 내 탓이라고 말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 난 그냥 아무 답장도 안 했지. 그냥 이제 어머니랑 동생 같은 건 없다 생각하고 살 거야. 내 가족은 장모님이랑 당신밖에 없어. 남편은 너무도 단호히 어머님 신우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머님과 신우는 돌아가면서 계속 연락을 하면서 뒤늦은 사과를 해왔지만 고요 속의 외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들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이 일의 전말을 모두 듣고는 한숨을 푹 내쉬시면서 저희에게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건 단호하게 끊어내고 밀어낼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마음이 불편한 건 조금도 없어요. 이제는 되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를 지독하게 감시하던 네 개의 눈도 사라졌고 SNS를 염탐하던 그 계정도 시원하게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버렸어요. 아무나 볼 수 없게끔요.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어머니에게 더 잘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의 애정전선도 여전히 이상 없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빨리 끊어낼 걸 하는 후회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실체를 알고 끊어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스스로 자폭을 해준 시댁 식구들이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살아갈 거예요.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